저는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호재는 네. 뉴라고 생각해요. new. NEW. 네. 뉴. 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대로 새 거를 원해요. 네. 새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새 거, 당장 새 거, 분양권. 네. 그러니까 새 거가 될 것들이 이제 뭐 분양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장 지어진 입주가 되고 이제 준공이 나고 지금 입주한 이런 새 거나 신축한 지 한 5년 적어도 뭐 이제 뭐 좀 서울로 간다면 10년까지도 괜찮죠. 네. 이런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 거가 될 것들이죠. 네. 새 거가 될 것들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이제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에 이제 집값이 비싸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의를 많이 갖는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싼데 어떻게 매수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를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입장에선 비싸죠.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제가 확인했더니 현금성 자산만, 다른 자산 말고, 부동산 자산 말고 현금성 자산만 100억 이상을 보유한 자가 27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가 2,700만 명이거든요. 근데 27만 명 같은 경우는 약 1%죠. 이미 현금성 자산을 100억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집을 어떻게 사느냐? 저도 못 사요. 100억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게 어쩌면 그 해당 공급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물량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본다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부의 수준으로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 1,000억 이상 현금성 자산만 보유한 사람도 7,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정말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뉴에 해당되는 그 지역은 오른다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건설사들의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실제 신축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전망을 했을 때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PF 부실이 가중되면 위기감이 있죠.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요인이에요. 또 건설사들이 추가적으로 공급을 못해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굳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상승 요인이냐 하방 요인이냐라고 한다면 악재니까 하방 요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바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상승하는 지역은 상승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 뉴에 해당되는, 왜냐면 신규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오를 수는 있는 거예요.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오를 거라는 근거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뉴를 원하는데, 네. 이 뉴가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금 도심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도심 안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외곽으로 자꾸 내보내면 나는 그 외곽에 가 살고 싶지 않아. 네. 나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살고 싶은데, 도심에는 이미 아파트가 있고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 도심을 결국은 정비를 해서 새 거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새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아까 그런 뭐 건설사들의 인허가 착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 네. 집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새 거가 생겼어. 그러면 이 새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집값이 이 상승의 요인을 받을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초기에 내지는 정말
요게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새거가 되기 위해서 얘가 태어나기까지는 뱃속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유에 집중하는 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유가 그만큼 부족하고 앞으로 유가 그 부족하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인해서 집값이 올랄 게 뻔하니 이제 제가 오를 집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분양권을 한다든지 요즘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 분양권 줍줍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선착순 분양.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야장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밖에 텐트를 2박 3일부터 서서 사고, 줄피라 그래서 줄 쓴 사람, 알바를 줄을 세워놓고, 정말 현장에서 500만원 줄피라고 합니다. 알바를, 내가 현업에 나는 걸 사고 싶어. 근데 못 사니까, 줄을 세워놓고 알바 때 돈을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줄피를 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수도권까지 가면, 뭐 미분양이고 마피고 그냥 가서 그냥 뭐 2박 한 달 두 달에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런 시장이 되게 기회이니까 요런 것들을 미리 선점하면 오를 집을 미리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예. 네. 그런 견해를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 담아내셨네요. 예, 오를 집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더군다나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문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책상 앞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장 다니시면서 경험하신 그 경험을 녹여내신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현장 분위기를요. 네네. 현장 분위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앨리스 허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장 중심 전문가니까 그 분야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이제 상승반전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장 분위기를 가지고 직감을 해본다면, 정말 현장 분위기 속에서는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그 입지별로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새 것들이냐 아니면 뭐 좀 구축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금매들은 없어요. 금매가 없다. 예. 금매라는 게 뭐냐면 정말 막 사정이 급해서 막 나오는 물건이 금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급한 물건이 나오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막 쌓여 있어야 네. 내가 뭐 사러 갔는데 뭐 다 널린 게 싼 거네 이러면 이게 반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정말 사러 갔더니 다르네? 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가서 금매가 없네? 뭐 괜찮은 거 정말 싼 것들 제가 얘기하는 싼 것들은 물건이 좋은데 우리가 로얄동 로얄라인을 알아리라고 하는데 물건이 좋은데 싼 게 금매인 거지 뭐 안 좋은 물건이 싼 거는 사실 금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예, 상대평가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금매라는 건 좋은 물건이 정말 싸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없어요. 네. 이미 없다는 거 뭐예요? 이 21년 가을부터 사실 좀 부동산 냉각기가 시작됐어요. 냉각기가 시작돼서 그 전에 엄청 상승기를 맞았던 저도 이제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저도 열심히 2014년부터 제가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2014년 되니까 지금 딱 10년이 됐거든요. 정말 시절이 좋았죠? 예, 뭐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예,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저도 이제 자산이 좀 복리로 늘어나서 예전에는 정말 500,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집 한 채를 사서 2000만 원 벌어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2년, 4년, 6년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복리로 이제 집이 복리로 늘어나면서 이 투자금도 복리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저도 마지막 장에서 저도 물렸죠. 물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냐면 저도 사놨는데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예. 안 팔리고 또 뭐 뒤에 대출도 받아놨는데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심지어 내 집에 들어온 우리 세입자 분께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네. 왜냐면 가고 싶은 데가 다 널려 이제 그 전에는 전세가 없었는데 이제 안 팔리고 전세도 안 나가니까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 세입자까지 나가고 역전세가 났어요. 네. 그러면 제가 돈을 갖고 있으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좀 몇 개 갖고 있으면
이분도 나간다, 저분도 나간다, 그러면 제가 뭐 몇 억씩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아, 큰일 났네. 야, 이거 역전세 맞았는데 내가 내줄 돈도 없고, 집을 내놨더니 집도 안 팔려. 막, 이자는 올라. 근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점점점 집값을 다운시켜 내려놓겠죠. 이러면 사실 매물이 안 팔리면 또 떨어뜨리고, 안 팔리면 또 떨어뜨리고, 서로 피 튀기는 경쟁이 이제, 누가 싸나를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못 버티는 사람은 이제 하나씩 경매에 넘어가죠. 그쵸? 뭐, 은행에서 또 대출 이자 못 내면 또 은행에서 넣을 것이고,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세입자가 넣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벌써 3년 차예요. 네. 21년 가을부터 그랬다고 치면, 네. 22년, 23년, 24년, 이제 3년 차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3년을 버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뭐 이런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 저도 정말 실전에서 열심히 투자를 한 사람이니까 꼭지에서 뭐 이런 하락장을 맞으면서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살만해요. 그러세요? 살만하다는 건 정말 이 산을 많이 넘었어요. 네. 급한 거 다 해결하고 뭐 어떻게든 뭐 정말 뭐 해서 정말 싸게 팔고 손해나고 팔고 어떻게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물을 넘어서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같은 이제 많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분들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모든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현장에서. 예. 그러다 보니 급한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제가 급해서 이제 물건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모님, 이거 급한 거 사실 분이 있는데 파실래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가만히 있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오를 텐데. 내가 지금 이제 급한 불을 껐는데 이걸 급하게 팔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면 다시 물건을 걷어들이죠. 네. 그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젠가 그런 표현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금매는 다주택자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자가로부터 금매가 나오는 게 통상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주택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무언가는 처분해야 나머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매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매 물량이 소위 막 나올 때 집값이 조정되다가 금매 물량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반등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네, 그림을 맞습니다.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부터는 오를 집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책에서 말씀하신 만큼 그 오를 집에 대한 그 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현장에서의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를 집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를 집은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에요. 가장 열악한 환경. 네. 왜냐면, 현장만 다니다 보면, 거기 안 돼. 거기 별로야. 저희가 욕세권이라고 합니다. 예, 욕세권. 네. 예, 욕을 많이 먹는 지역. 오늘 처음 듣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이제 많습니다.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러세요? 예. 욕세권이라고 하는데, 예. 뭐 우리가 뭐 슬세권, 역세권, 뭐 학세권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욕세권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 살고 있으면 더 그 지역 사람들을조차도 외면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거기 안 돼. 막 열악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열악하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열악한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제 새 곳들로, 지금 열악한 지역은 안 가죠. 예. 가면 저층 빌라에 이렇게 못 살고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세요. 그런 지역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열악하니까 정부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수요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인 거죠. 그렇죠. 재건축은 예. 다르죠. 재건축은 그렇죠. 열악하지 않은데 상품만 낡아서 상품만 갈아치우는 거고. 예, 아니, 저는 통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 지역,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현재로서는 좀 살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에 가치 상승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런 시그널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지역은 오르지 않으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그
못난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래된 구축 같은데 아무 호재가 없는 구축이 있잖아요. 한동안 이 상승 이전 상승장에서 막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풍부한데 뭐라도 사고 싶은데 취득세 증가가 있으니까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이하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은 뭐 100채를 사도 취득세가 1%래. 이러니까 그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사러 전국을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불나방처럼 여기가 여기가 있대, 여기가 있대, 여기가 있대 막 불나방처럼 가죠. 네. 그런데 그런 테마주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뭐 처음에 이제 1군 진입, 2군 진입, 3군 진입이 있겠지만 먼저 진입한 사람들이야 뭐 사놓고 기다리면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8군 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8군 나가고 이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테마주로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대대손손 갖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런 이제 테마주들이 뭐냐면 이미 이제 키달이라고 해서 이제 층수가 네. 높고 용적률이 이미 너무 거의 뭐 200, 뭐 20, 30% 이상 되는 재건축이 연식이 오래됐다고 재건축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재건축 호재도 없고 그리고 그런 데를 가면 지방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완전 붙어서 때로는 전세가가 더 높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고 싶지 않고 전월세만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를 따라서 아무 호재나 그 어떤 이 입지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매매와 전세가에 그냥 갭만 보고 들어가서 사는 구축들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뭐는 투자했으면 좋겠다, 뭐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주신 겁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국에 계세요. 우리 20만 구독 그 파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볼리비아에서도 오셨었어요. 뭐 지리산에서도 오시고 땅끝마을 해남보다 더 밑에 어디라고 하셨고 뭐 부산 연산동님 부산에 계시고 춘천에서도 오시고 와. 리사킴 군산 뭐 전국에서 오세요. 근데 저도 이 부동산 시장을 논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라고 설명을 했어요. 비대칭화가 전개된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제 수도권의 이 강보합으로의 전환은 예견이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 비수도권 부동산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처음에는 저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 먼저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솔직히 서울도 1,000만 원 갭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일기 신도시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매매가 전세가가 벌어지니까 제가 이제 광역시 소도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제가. 네. 왜냐면 이제 투자금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예.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분당 이하로 가지 마. 좀 억센 표현을 쓴다면 분당 이하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지방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물론 이해해요. 내가 돈이 많고 뭐 엄청난 그걸 있으면 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좀 투자금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소액의 투자금으로 조금 오를 곳에 좀 미리 좀 선점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광역시에도 당연히 1급지가 있는 거고요. 중소도시에도 당연히 1급지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광역시에도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 데도 많은 거고요. 새거가 될 것들이 많고요. 뭐 중소도시 가도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이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이냐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물론 거의 90% 이 산업의 영향을 받는 도시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가고 뭐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에는 파지 디스플레이가 아니 구미에 이제 거기 디스플레이 LG가 있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올라오면서 이제 구미가 되게 이제 초토화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이제 뭐 당연히 지방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거기 살아야 되는 분들도
그 인구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인구수별로 그 도시에는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 매해마다 그 지역별로도 멸실되는 주택도 있고 세대수는 늘어나고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1급지가 있을 것이고 2급지가 있을 거 3급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방 안돼 이런 그냥 객관화된 이런 논리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네. 지역별로 다 이거는 다르고 위치가 어디냐 입지냐 그럼 또 학군 좋은 데도 얼마나 많아요, 지방에. 대구 같은, 제구를 지방으로 말하면 좀 웃기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경신고라는 데가 있는데,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요. 수성구 하면 우리가 막, 오히려 수성구 가면, 여기, 왜 이리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학군 수요들인 것 있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도시들 당연히 오를 지역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네. 저는 비수도권 투자 내지는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호재, 유가 될 것들, 뭐 이런 개발 호재 있는 지역들은 충분히 집을 사셔도 손해나지 않을 거 믿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임장의 여왕으로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 전국을 이제 누비면서 실전 투자 경험을 갖추신 현업 전문가로서 갖고 계신 그 의견을 좀 많이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게요. 가장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자 걱정하시는 분들. 월급 절반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